2024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현 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도 쓰시고 방송도 출연하시고 정말 여기저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이제 책도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을 때 지금 네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네네. 과거를 통해서 그럼 현재를 지금 봤을 때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러우 전쟁, 뭐 우크라이나 트럼프 관세 정책 그리고 네네.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혼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기의 구조들을 보면은 대외적으로 찾아오는 위기가 있고 대내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단기적으로 어떤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트럼프발 불확실성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정정 불안 같은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국내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FOMC 하면 전화에 불이 났는데 네네. 요즘도 그러신가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FOMC 이슈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다들 물가지표 발표한다고 하면 그날 밤에 다 생중계 보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그 이슈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에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요.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다들 몰려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되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인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물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연준도 지금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스트 마일을 앞두고 그런 우려 하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요. 실제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FOMC에는 어쩌면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이 다소 조금은 매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도 보일 수 있어서 연준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조언에 말씀드려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트럼프 등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FOMC에는 살짝 제쳐두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연준이 이럴 때 오히려 뒤통수를 탁 때린 적이 네네. 있어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미국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사실 우리 경제가 내수가 작고 수출 성장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등 다양한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1월이면 벌써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로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중국과 관세로 이제 대립했던 그가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네. 초청을 하겠다라고 네. 한 사례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게 정말 올릴까? 오히려 협상의 카드로서 인플레를 그렇게 자극시키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스캇 베센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재무장관이 된 사람이 지난 10월 달에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거기서 저는 핵심을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에서 20% 정도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 20%라는 게 맥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최대치라는 얘기죠.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20% 위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맥시멈을 제시를 하면서 그 맥시멈을 갖다가 끝까지 올려놓고서 이게 어려운 말로 이제 escalate to de-escalat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낮추기 위해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 상대편한테
관세 2% 때리겠습니다. 이러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0%라고 하면은 트리도 총리가 이제 실제로 마라라고를 찾아간 것처럼 뛰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현재 무역 적자 기조를 만드는 불균형 이걸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 정책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불균형이 해소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높아졌던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줄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요. 관세를 한순간에 너무 강하게 부과를 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캇 베센트 같은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낮추기 위해서 올려준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네.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대규모로 감세를 하고 대규모로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연준을 압박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서 금리가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인가요?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이번 주죠. 인터뷰할 때 파월 의장을 바로 해임하겠냐고 했더니 그럴 생각 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죠. 했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네. 실제로 캠페인 당시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씩은 스탠스가 달라지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요. 이 감세안에 대해서 이게 너무 폭넓은 감세로 진행하게 됐을 때는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세나 감세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나아주게 된다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모습들도 조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한편으로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조금 겁을 준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인플레이션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금리와 환율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환율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는요. 다들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미국 국채가 발행이 늘어나서 네. 이게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준을 압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에 대한 통제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시로 높아지면서 금리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는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요. 미국 혼자 성장을 하면서 다른 국가는 관세로 수출을 갖다가 누르게 되니까 달러만 강해질 수 있다. 이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런 인식이 더 강해지는 이유는 취임 이전에도 이렇게 강한데 취임하고 나면 얼마나 더 강해질까? 실제로 이제 2016년, 17년의 사례를 보면은 16년도 11월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요. 달러하고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근데 실제 취임하기 직전부터는 오히려 그 가격이 금리도 조금 빠지고 달러는 1년 내내 가파른 하락을 보였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보다는요. 시장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먼저 많이 가 있었다라는 만큼은 혹시 그만큼의 정책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는 되감길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로 상하방의 변동성이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명 선반영됐다라고 볼 네,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나스닥도 2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미국 주식 분위기가 좋고 트럼프 당선되면은 사실 주가 더 날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네. 오히려 이게 선반영이 돼서 막상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됐을 때는 그 반대가 될 수도 네, 있다. 그렇죠.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변동성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 1,430원 정도 되죠. 그럼 환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식으로 들어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230원일 때나 1,330원일 때나 우리가 과거에는 1,200원 이하의 환율에 익숙해 있을 때는 그 정도 레벨이 돼도 비슷한 논리들이 나오면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과거하고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냐면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요. 비단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의 통화도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로화의 약세를 보이게 되죠. 유로화, 호주 달러, 그다음에 뭐 이제 엔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꽤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여파가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정 불안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더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큰 우려점이죠.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정 수준의 레벨이 됐었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국내 이슈나 정정 불안과 같은 국내 이슈나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은 대외 이슈나 굉장히 둘 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그게 양방향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당장은 이런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수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죠. 네, 그렇죠. 언제쯤 해소될지 빠르게 그래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너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코앞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2025년의 재테크 어떻게 잘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2024년을 한번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4년도 올해 초에 저도 이제 방송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다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7번 인하를 하고 이게 금리의 화끈한 하락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자산시장 전반을 들어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12월에 만약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4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연초에는 7차례 인하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채권 투자나 이런 쪽에 대한 열기를 많이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게 시장이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좀 과하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되감겨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현재는 어떤 캠페인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로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국가 간의 다양한 합의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현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좀 과하게 기대를 하면서 진행했었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방향 같은 것들이 되감겨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이 되게 높을 텐데요. 이럴 때는 쏠림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계할 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넓게 자산을 깔고 가는 게 여전히 가장 큰 답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리타분한 말 같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해보다 좀 더 유념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트럼프 겪었다고 해서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 이제 막바지 접어들면서 트럼프 2.0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귀한 말씀 주신 분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